안녕하십니까. 염블리아의 비밀로터 시작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 코스피, 코스닥 상장 등록 업체가 한 2,400여 개 된다고 하죠. 2,500개 넘을 거예요. 2,500개 그 정도. 이사님 거의 다 아십니까? 아유, 다 모릅니다. 예. 제가 뭐 그걸 다 알 수도 없고요.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요 기업들은 이제 다 공부를 해서 아는데 예. 아마 저도 한 7,800개 모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모르는 게 7,800개. 예,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7,800개는 또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네, 뭐 그래도 두루두루 한 번씩 본 기업들이라. 예. 예. 아니 왜냐면 이렇게 이제 막 급등주 나오지 않습니까? 예. 보면은 생소한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 보면 누군가는 또 다 담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 뭐 보면 이제 자기 관심 가는 분야들이 또 다 다르고 하니까. 예. 예. 또 그런 이제 그런 쪽은 또 미리 또 준비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남들이 그러니까요. 관심 없을 때. 예. 뭐 그런 요령이 있습니까? 좀 좋은 주식을 미리 발굴하는 요령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의 생각은 뭐냐면은 저는 항상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저도 이제 2차전지 보면서 반성도 하고 또 한번 배웠던 게 뭐냐면 역시 그 성장은 해야 돼요. 뭔가 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 꿈이라는 게 나 혼자 공상과학 소설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건 결국엔 제가 봤을 때는 뭐 책 같은 것 같아요. 예. 책이나 신문통이면 이제 미래가 어떻게 이쪽 산업은 뭔가 확실히 되겠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게 주입이 되거든요. 근데 계속 읽다 보면은 이건 되겠다 안 되겠다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이제 그런 걸 계속 이제 자기가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거기서 경쟁력 있는 기업이 도대체 뭘까? 이제 요거를 발굴하는 이제 훈련을 계속 하는 건데 그게 사실 절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세상이 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네, 그거를 모르고 투자하는 거는 저는 뭐 절대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기 공부가 꽤 쉽지 않고 네. 진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본격 토론 들어가겠는데요. 역시 이번 주 증시를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점검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증시는 좀 주 초반은 좀 부진했는데 그래도 주반에 그 선물 옵션 동시만기를 급등을 하면서 일단 분위기가 좀 반전되는 데는 약간 성공을 좀 해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물가가 조금 변곡점이었던 것 같아요. 물가 지표, 소비자 물가 발표됐는데 물론 예상보다는 좀 높았거든요. 예. 근데 미국 증시도 반응이 나쁘지가 않았고 내용도 좀 괜찮다는 평가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그 물가 발표 다음 날 코스피가 급등해 버렸죠. 그래서 좀 불확실성 해소 쪽에 좀 시장이 좀 그 판단을 좀 했던 것 같고 그러나 뭐 안 좋은 뉴스들도 계속 있었습니다. 유가가 90달러 예. 결국엔 돌파를 했는데 물론 유가 상승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 증시에 물론 큰 영향을 주진 않았어요. 이번 주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유가가 이렇게 오르고 달러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금리까지 지금 오르고 있어서 아직까지 국내 증시 매크로 환경 자체는 그렇게 좀 쏙 좋지는 않는데 또 반대로 중국은 지준율을 또 낮췄습니다. 그랬죠. 예, 이번에 또 기습적 뭐 예상했다는 뭐 평가도 있는데 어쨌든 지준율을 좀 인하하면서 계속 부양을 좀 하고 있는 거는 그래도 증시에는 좀 증시 하락을 좀 막아주는 그런 요소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기업 쪽으로는 그 손정희 회장의 ARM, 암이 이제 상장을 해서 첫날 굉장히 흥행을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일단 이제 나스닥 시장이나 이런 데는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고 그 다음에 반도체 가격이 올랐다라는 아마 뉴스들 이번 주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뭐 삼성이 인상을 했다. 언론 보도도 보셨을 텐데 확실히 오늘 이번 주에 좀 분위기 좋았던 건 반도체거든요. 근데 반도체가 이제 업황은 드디어 턴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증시 전체적으로는 좀 우호적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유럽 중앙은행이 통화정책회의에서 예상을 깨고 금리를 인상을 해버렸거든요. 그랬죠. 예, 그렇지만 시장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좀 주진 못했고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좀 변곡점이었던 게 그날 종가에 기관들이 대량 매수를 해가지고 1조 2천억 예, 1조를 정도 샀어요. 순매수했죠. 예. 그러니까 1조 사는 날이 거의 없잖아요. 사실 기관 투자들이. 근데 정말 모처럼 대규모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좀 이끌었던 것도 아무튼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이제 가라앉았던 상황에서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조금 바뀌어가는 그런 좀 긍정적인 이번 한 주가 아니었나라고 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3.7% 나왔으니까 7월에 3.2%보다 더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말씀대로 시장이 차분한 반응을 보였던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제 그 헤드라인이라 그러죠. 일반적인 소비자 물가는 예상보다 당연히 높아서 좀 부담이 좀 됐지만
그 이제 사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근원 소비자 물가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예상에 그래도 부합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전월이 4.7%인데 이번에 4.3이 나오면서 예. 좀 시장에는 안도를 줬고, 그리고 이번에 헤드라인 CPI가 소비자 물가가 올라간 배경은 유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대부분 예측은 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왜냐면 유가 네. 오르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르는 게 또 숫자로도 나왔기 때문에 놀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원 물가 중에 좀 제일 중요한 게 비중이 한 40% 되는 게 주거비잖아요. 근데 주거비도 점진적으로 계속 좀 꺾이고 있는 게, 이번에 주거 물가가 전월 대비 0.29% 상승했거든요. 근데 이게 상승률로만 보면 2021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주거비가 확실히 꺾이는 건 또 예. 검증이 된 거죠. 그래서 시장은 좀 안도를 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또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이게 또 9월 소비자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예. 어쨌든 지금 이번에 물가지표 발표하고 나서는 유가의 영향이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시장 평가는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국 모든 게 다 원유랑 연결이 돼 있었다. 예, 그래서 시장은 예상했던 그냥 수준이었다. 뭐 깜짝 더 우리가 놀랄 만한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 발표하고 나서는 오히려 시장은 좀 오히려 안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주에 9월 FOMC 열리는데 이제 금리 동결 전망이 지금 우시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혹시라도 또 상황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될 수 있을까 이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9월 달에 FMC가 이제 열릴 때 이제 뭐 다음 주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변수는 이제 원유 가격에 대해서 이제 연준 위원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준 위원들이 헤드라인 10 물가를 중요하게 만약에 또 생각을 한다면, 작년에 이제 상반기에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면 금리 이번에는 동결을 하더라도 11월 카드를 또 꺼내들 수도 있는데, 예. 유가 상승을 일시적으로 만약에 평가한다면 그냥 뭐 9월 동결 가고 11월도 예. 그 계속해서 동결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지금은 뭐 근원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다 안정화되고 있고, 또 최근에 그 고용 지표도 좀 약간 이제 다운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심각하게 생각할 만한 거는 에너지 가격밖에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국제 유가가 현재 90달러 돌파했는데 뭐 일부에서는 100달러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네네. 만약에 100달러를 넘어서는 상황이 오면은 뭐 11월, 12월에 한번 추가 긴축 있을 수도 할 가능성이 높죠. 예. 왜냐하면 이제 100달러라는 또 상징성이 있고, 그게 또 100달러가 넘어가면 또 이 거기도 선물 매매를 하는데 이제 흔히 또 쇼커버링 같은 게 있거든요. 예. 그럼 또 한 번 더 위로 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아마 11월에 예. 인상할 가능성 열어둬야 되는데, 다만 지금 이제 국제유가를 바라봤을 때 지금 올라가는 배경 자체가 누가 봐도 감산이잖아요. 예. 사우디의 좀 의도거든요. 사우디나 러시아가 감산에 동참하는데 다른 나라는 사실 대부분 다 미온적입니다. 근데 북반구가 지금 말하면 겨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조금 안 좋은 신호 아닙니까? 그래도 근데 이제 올해 또 기온을 보면 엘니뇨가 또 와서 예. 저번에도 말씀드린 엘니뇨가 오면 또 따뜻해요, 겨울이. 예. 그래서 작년에도 좀 약간 따뜻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온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우려하신 대로 정말 또 갑자기 혹한이 와버린다. 예. 이건 진짜 또 안 좋은 거죠. 이건 이제 기정사실이니까. 또 리비아에 홍수 난 것도 상당히 악재더라고요. 예. 그래서 모든 게 공급이거든요. 근데 이 공급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시그널을 줄지가, 그러니까 미국이 저는 막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막아야죠. 막아야 되니까. 그 비축유를 더 푼다든지 뭐 이런 카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액션을 좀 취하는지가 예. 저는 좀 유가에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그러니까 다음 주에 있을 그 이제 회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실 건 원유에 대한 것들을 파월 의장이 어떤 그 의견을 갖고 있는지, 네. 요걸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달러 인덱스가 105를 넘어갈 정도로 상당히 높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도 지금 1330원 안팎으로 계속 움직이는데, 사실 이 정도면 사실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증시는 막 그럭저럭 버티는 거 보면은 이런 환율에 약간 우리 시장이 좀 적응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강달러 환경이 이게 옛날처럼 뭐 1,100원에 있다가 1,300원으로 그냥 쑥 올라가 버렸으면 증시가 폭락했겠죠, 당연히.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1,300원, 1,200원에서 지금 거의 1, 2년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시장도 1,300원 레벨에 좀 적응을 계속 해 나가는 것 같고, 또 뭐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는 게, 우리나라는 또 수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환율 오르는 것 자체는 수출 기업들한테는 플러스 효과는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는 아직은 표면적으로 보면 1,300원 이상에서 뭐 중시에도 큰 영향을 못 주고 있고,
외국인도 그렇다고 뭐 주식을 많이 팔지는 않거든요. 옛날에는 이 정도 레벨은 많이 팔았잖아요. 예. 그리고 간간히 또 기관도 좀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시장이 확실히 이 강달러 환경 여기에서 적응을 했고, 또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이 여기서 더 올라가겠냐? 네. 강달러가 더 심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린 미국 경제 지표 보면 확실히 꺾이는 게 좀 보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달러가 계속 또 강하기도 쉽진 않고, 중국은 지금 지준율 인하하고 뭐든 부양을 하려고 하니까 위안화가 더 약해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뭐 내려가는 건 아닌데요. 강달러가 더 위로 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현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그냥 적응 정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1,300원 이상의 레벨이 더 악화되지 않는 쪽에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8월 소비자 물가가 0.1% 상승했는데 이건 이제 디플레 우려를 뭐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호재했던 것 같고, 또 지준율을 0.25%포인트 또 내린 것도 뭐 시장에는 조금 괜찮게 작용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중국발 변수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은 좋은 건 아니죠. 지금도 사실 보면 소비자 물가 0.1%는 일단 반전은 성공했는데 네. 여전히 낮은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도 마이너스 3이니까.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주식 투자 관점에서 보면 방향성이 중요하니까. 추세를 봐야죠.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떨어지는 추세인지 네. 돌리는 걸 봐야 되는데, 분명히 반도체랑 비슷해요. 반도체도 요즘에 좋은 건 사실 아닌데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좀 조금씩 돌아서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중국 지표가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수출도 여전히 안 좋은데 하락폭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예. 중국도. 그래서 거기다가 뭐 미온적이긴 하지만 뭔가 지준율도 조금씩 계속 인하해주고 있고, 금리도 조금씩 낮춰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중국 경기를 우리가 굉장히 우려스럽게 봤는데 중국 경기가 이제 더는 안 나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제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리스크 하나가 조금 이제 완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편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뭐 제가 이게 좋아집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 면에서 좀 최악은 지나가고 있다. 특히 중국의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그 제조업 경기에도 영향을 사실 좀 주거든요. 이게 제조업 PMI 지수에도 영향을 좀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터닝한다는 건 결국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에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그럼 결국 그 후순위로 반도체까지도 예.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어서 방향성 면에서는 확실히 이제 좀 바닥을 다지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엄청 호재라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평가 정도는 좀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마주가 뭐 여전히 유행합니다만은 그래도 최고 이렇게 뭐 끌을 때보다는 조금 이제 진정된 느낌도 좀 드는데, 또 그런 상황에서 대신에 삼성전자 거래량은 또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이건 시장에서 어떤 의미로 작용합니까? 일단 이제 테마주 장세란 얘기는 투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당장 핫한 걸 좀 찾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대형주가 재미가 없고 매크로 환경이 좀 안 좋을 때 보통 테마주로 많이 몰리는데, 최근의 환경이 엄청 좋은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뭔가 최악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거든요. 대형주들한테. 반도체도 뭔가 조금 나아지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시선이 테마주에 좀 옮겨간 거죠. 그리고 예. 테마주들도 계속 뭔가 새로운 뭐가 나와야 돼요. 근데 뭐 우리 초전도체, 맥신, 양자 뭐 이제 모르는 분들은 없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확실히 삼성전자 쪽에 뭔가 좋은 뉴스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글로 좀 쏠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이제 제가 이제 거래 대금을 봤을 땐 9월 일평균이 1.2조였고 거래량이 지금 1657만 주로 연중 최고 찍었거든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많이 거래가 쏠리는 건 맞는데, 이게 참 그 제가 수급을 봤는데 개인은 여전히 팔아요. 예. 개인들은 좀 순매도로 9월에만 1.3조를 팔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외국인 기관이 나눠서 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개인들은 지금 7만 원 넘으면 대부분 본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7만 2천 원 정도가. 네. 이 위를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안 보고 그냥 난 이 정도에 팔고 다른 거 하겠다. 네. 약간 이 심리. 그러니까 이 심리가 맞붙은 데다가 외국인은 업황이 좀 돌리잖아요. 예. 채워 넣어야 되겠다. 기관도. 네. 그러니까 이게 둘이 지금 맞붙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지금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거래량은 늘어나는데 네. 많이 오르지는 못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제 주가 방향성이 나오려면 누군가가 이제 힘이 더 세져야 되겠죠. 예. 근데 그리고 결국 결론은 나오지 않을까. 뭐 계속 이렇게 대치로 갈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테마주가 조금 약간은 이제 예전만큼 못한 가운데 시장의 어떤 관심도 자체가 경기에 대한 부분들도 좀 약간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삼성전자 쪽으로도 좀 관심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외국인 기관 개인들 매수 종목하고 또 상승한 업종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승한 업종 가운데서 좋은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주목하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쪽입니까? 이번 주에는 IT 회사들이 되게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업종이죠. OLED가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 이게 이제 애플 아이패드도 내년에 OLED도 뭐 출시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애플 아이폰도 뭐 잘 팔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OLED 업종이 아마 다음 주도 조금 더 기세 좋게 이어가지 않을까. 올해 내내 좀 소외받았던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가격 매력도 있어서 좀 괜찮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관련주도 이번 주에 조금 올라갔는데 좀 괜찮다고 보는 게 아마 조만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주택 공급 정책을 아마 발표한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9월 하순에 한다고 하죠. 네,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가면 26년도에 주택 공급이 굉장히 부족할 거라고 지금 지표들이 나와서 아마 이제 대책을 좀 마련할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되면 요즘에 부동산도 조금씩 분위기가 좋은데 그런 공급 정책이 또 나와준다면 인테리어나 건자재한테는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인테리어 쪽도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 역시 그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표주들 주가 흐름들이 좋았는데 이제 막 업황이 막 개선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뭐 단발성 상승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엄청 오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대표주들 특히 이번 주에 뭐 이런 대표주도 좋았지만 전공정 회사들이 상당히 좀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전공정까지 해가지고 업황 개선에 좀 수혜받을 수 있는 이런 반도체 섹터가 다음 주도 조금 더 우위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예, 연미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시간이 왔는데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이번 주에 나온 거 중에 IBK 투자증권의 김은호 이건재 연구원님이 그 D램 중에 HBM 많이 들어보셨죠? 고대역폭 메모리. 요 제목이요. HBM D램 게임 체인저. 네. 이런 이제 제목인데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HBM은 이제 AI랑 연결이 돼 있는데 AI가 이제 처음 적용된 시기가 1956년도부터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눈으로 이제 확실히 봤던 게 2016년에 그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긴 적이 있잖아요. 예. 그때 이제 AI가 정말 많이 알려졌죠. 딥러닝을 통해서. 그리고 챗 GPT가 이제 작년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챗봇 서비스까지 나오게 되면서 AI 시장이 이제 커지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언어 모델이죠. 언어 모델이 들어가서 우리 인간처럼 이제 대화를 서로 주고받는 예. 거죠. 그게 이제 챗 GPT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제 흔히 생성형 AI라고 하는데 예. 이 언어 모델을 동작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나 AMD의 그 AI 가속기라고 하거든요. GPU랑 HBM이 같이 결합된 그 제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수요가 이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특히 엔비디아가 그걸 실적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쪽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올해 좀 좋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HBM은 이제 기존의 GDDR이라는 그 메모리가 하나 있었거든요. 예. 원래 그게 GPU 옆에 붙어가지고 보조 역할을 해줬는데 GDDR이 그래픽 DDR이라는 뜻이겠죠. 그것도 성능이 되게 좋아요. 예. 좋은데 그거는 핀이 32개거든요. 32개가 이제 밑에 핀이 달린 게 뭐냐면 여기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32차선이죠. 네. 2차선인데 여기 그 주변에 12개를 배치를 해요. 그래서 요거를 그 통해 가지고 이제 12개를 딱 깔아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이제 주고 받는 거거든요. 이 GPU한테 쏴주는 거죠. 근데 HBM은 핀이 1024개가 달립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GPU 옆에 4개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4를 곱하면 4,000개가 넘죠. 그러면은 차선이 GDDR보다 뭐 10배 이상이네. 10배 정도 되는 거예요, 차선이. 예.
그러니까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HBM은 이제 왜냐하면 생성형 AI는 정말 많은 데이터를 받아다가 이걸 자기가 연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GDDR 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생성형 AI 시장이 커진다는 가정만 맞다면 HBM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 생성형 AI 시장은 커진다고 봐야죠. 네. 근데 그게 안 되면 이것도 가정이 뚫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HBM은 이제 DRAM 게임 체인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3분기에 엔비디아가 그 성장률이 좀 둔화될 수는 있대요. 2분기보다. 왜냐하면 좀 병목 현상 때문에 네. 이게 뭐 TSMC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원하는 만큼 지금 못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약간의 성장 기울기가 둔화될 수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내년까지 큰 그림을 봤을 때는 HBM의 성장은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이닉스가 영업이익 4조 원 정도 전망을 하거든요. 내년 전체를. 근데 HBM에서만 2.4조를 벌 거라고. 네. 굉장히 큰 비중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이게 그 내년에 1.65조 원 정도 그 아마 이게 반도체 쪽에서 네. 이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는 거든요. 하이닉스보다는 좀 약간 미비한 건데 HBM이 1.12조 원. 네. 그러니까 삼성도 거의 다 그냥 HBM이 돈을 다 벌어주는 네. 그런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이 차지하는 그 영향 자체는 우리가 이 숫자로 생각하는 것보다 실적에는 정말 큰 영향을 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삼성전자는 목표 주가 9만 원을 유지했고요. HBM 효과는 24년에 본격화된다. 네. 하이닉스는 목표 주가 13만 원 유지하는데 일단 근데 하이닉스는 일단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주가로 봤을 땐 지금 12만 원에서 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 이유는 단기 모멘텀이 좀 많이 반영이 됐다 이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삼성전자를 조금 더 일단 목표 주가를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나쁘다기보다는 이제 좀 약간 목에 찬 느낌 그런 정도고 한미 반도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 본딩 장비 네. 붙이는 그걸 하고 있어서 어쨌든 HBM 쪽에서는 상당한 매력을 장기간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STI, 리노공업, 미국 기업 중에서는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여기도 좀 적혀 있고 또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서는 JT랑 FN, S테크도 좀 긍정적인 좀 의견들을 적어 주셨으니까 이런 기업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게 꺾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성장주 중에서는 펀더멘털에 비해서 가격이 낮은 이 성장률이라는 것 자체가 가치주랑 비교하면요